어제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증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고요. 역시 예상대로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마지막 질의가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은 도대체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이 질의를 했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장면을 봤습니다. 올 줄 알았을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직접 있죠. 증인으로부터 답을 듣는 것보다 훨씬 뭐랄까요 효과적이었어요. 다 알면서 왜 그래 하는. 네. 올 줄 알았을까. 다시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원어민 발음으로.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네. 최순실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데, 우병우 증인 나와서 끝까지 모른다고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순간적으로요? 예, 순간적으로. 이게 혹시 검사 출신으로서 어떤 기법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직업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저도 검사 생활을 한 7, 8년 정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순간 아마 검사 모드로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빙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뻔한 거를 계속 부인하면 네. 피의자가 어느 순간 네. 이거 어쩔 줄 알았을까 이렇게 반어법으로 질문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은 그러거든요. 사실 우병우 증인이나 김기춘 증인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추궁할 때까지 일단 좀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네. 낚시로 이 땡기기 밀당을 좀 해보고, 네. 이게 도저히 본인 입에서 자백을 못 얻겠다 싶으면 그냥 네. 툭 털어버리고 포기하면서 네.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객관적인 상황증이나 객관적인 물증만 가지고 기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소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법정에 가서 본인 똑같이 부인하다가 나중엔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돼서 감옥으로 가는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추궁을 딱 멈추는 순간 밀당하다 그래. 그 너한테 자백받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겼다. 유인하면서 하는 어떤 자세나 그 모습이 어제 그 마지막에 제가 보여줬던 그 모습입니다. 그 고집참 세구나. 계속 거짓말 네. 하는구나. 네가 이겼어. 하지만 올 줄 알았을까. 네, 그게 이제 아주 세게 밀어붙여서 네. 그 사람을 코너로 모는 것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화제가 많이 됐고요. 네. 예. 자, 그 외에 실제로 밝혀내신 것도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녹취록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셨는데, 근데 녹취록 내용을 보면 기흥 골프장 관계자가 나와서 장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녹취가 사실은 좀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예. 저희가 녹취를 듣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예, 이제 기흥 골프장에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골프장 직원들은 뭘 알겠다 싶어가지고 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녹취를 받은 건데요. 최순실 씨가 2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이 기흥 CC에 왔다는 거고요. 2주에 한 번. 오면은, 예, 2주에 한 번. 그리고 이영이라는 가명으로 입력을 해서 골프를 쳤답니다. 그리고 이 우병우 수석 장모가 최순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최순실이 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최순실이 오기만 하면 그냥 곧바로 쫓아가서 이렇게 사람들 정말 칙사되지 않고 황제 골프를 치게 해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순실 씨는 기흥 CC 와서 이제 이렇게 좋은 접대를 받고 나면 되게 기분은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소풍 나온 것 같다, 기분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멘트들은 직접 듣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밀접하게 그분들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올 때 우병우 수석 장모가 쫓아나갈 때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분들의 이제 직접 들은 표현들이니까요. 생생한 표현이라고 봐야죠. 이게 복수의 관계자, 기흥골프장에 실제 근무하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음성 변조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예. 이 부분은 검찰로서 보시기에, 검찰 출신으로 보시기에 맞는 대응입니까? 글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최선의 받아치는 워딩으로서는 그게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음성 변조된 파일과 그분의 인적사항을 나중에 특검 사무실에 드리려고요. 아, 그렇겠죠. 네, 물론. 네, 드리고, 아니, 근데 보면 어제 우병우 씨도 최순실 씨 모른다고 그렇게 딱 잡았댔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 실장도 끝까지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박영선 의원이 동영상 틀어주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제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초창기에 최순실 얘기가 나오니까 이 국기를 뒤흔들 만한 허위 유언비어 유포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다들 부정했죠.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세 사람이 똑같이 최순실 모른다고 거짓말들을 해대는지 참 그러면은 세 분이 공통점도 똑같습니다 보면. 자, 전 국민들은 모른다는 걸 납득할 수가 없죠. 이미 100번 양보해서 2년 전에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정황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최순실이 꽂아준 거라는 이제 녹취까지 나왔긴 했는데 모른다고 하죠. 장모는 비밀로 해서 모른다고 해도 들어갔더니 문서가 있는데 종료의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최순실이 권력설 1위라고 적혀 있으면 본인이 민정수석이면 너무 궁금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 이 특별감찰관을 했던 이석수 감찰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특감은 지금 직원 해봐야 전부 7명밖에 안 되는 아주 미니 감찰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특감에서도 벌써 미르나 K스포츠 모금하는 걸 알고, 저거 유병재단이나 이래재단하고 구조가 똑같네. 대통령 저거 퇴임후를 바라보고 만든 재단인 것 같은데, 저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고 금방 이 눈치를 채고 감찰 착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세청,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가 모이는 것이 민정수석실인데 그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가 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요? 세상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결국은 어제 장재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병우 본인의 권력력과 그 장모의 치맛바람이 합쳐져서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이 영리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권좌에 들어가고 나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힘을 정확히 알고 이 조직에 그대로 합류를 한 겁니다. 합류를 해서 그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충성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몰랐다고요.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이너서클의 유일하게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의 이너서클에 유일하게 끼워준 사람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김기춘 실장은 이제 최순실이나 이 문고리 3인방의 힘을 알고는 있었는데, 김 실장이 워낙 연배가 많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좀 그랬을 거고요. 부담스럽겠죠. 비교적 같은 호흡과 같은 연배로 어울리기 좋은 상대가 우병우 수석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수석들은 사실은 대통령 독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우병우 수석은 일부 독대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너서클에 들어갔다는 반증이거든요. 더군다나 본인의 장모와 최순실 씨는 2주에 한 번씩 골프를 같이 쳤다고 하니까 다이렉트 커넥션이 거기서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또 재밌는 얘기가 그 점이 있어요. 김영재 지금 병원 있지 않습니까? 7시간 논란의 중심. 그 김영재 부인도 이 골프장에 자주 왔대요. 그래요?
그래서 최순실 씨, 근데 김영재 부인은 골프를 그렇게 즐기는 타입은 아닌데 최순실 씨가 오면은 같이 따라와서 뭐 그 자리에서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김영재 부인이 김영재 의원이 청와대 들어갈 때 청와대에 함께 들어갔다고 알려진 그 부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하. 최순실 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김영재 의원의 부인은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지금 우병우 장모, 그다음에 김영재 대통령, 그다음에 우병우 본인, 문고리 3인방, 뭐 이 정도가 핵심 이너서클들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 국민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끝까지 법정에서도 부인하겠죠, 아마도. 네. 그렇죠. 자,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많은 것을 부인했는데 또 한 가지 부인한 게 그 차은택 씨. 차은택 씨에 대한 내사는 없었다고 본인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문제가 있는 줄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내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내사 있었던 있고 노승일 씨가 지금 고영태 얘기를 원용해가지고 또 지금 우병우 수석과 김기동 검사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차은택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들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문회 때 여명숙 씨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명숙 씨가 한 얘기가 차은택 씨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도 가관이어서 본인이 공동단장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영수증을 가져와야 되는데 몇 천만 원, 몇 억대 돈이 나가는데 영수증도 안 가져오더라. 공공을 썼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도 얘기하고 민정수석 씨도 얘기했는데 정작 거기에 관심 갖고 정보보고를 해간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아프리카, 내전이 있는 아프리카 공관의 정보원으로 그냥 갑자기 정보 발령이 나더라.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얘기했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씨는 모른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특검 수사로 밝혀질 부분들인데 어쨌든 어제 노승일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여명숙 씨 증언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게 차은택 몰랐을 리가 없고 내사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뭐 몰랐다고 해야 그렇다면 차은택 씨 이렇게 하는 거를 왜 봐줬냐고 이제 연결될 테니까 몰랐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김기춘도 그렇고 우병우도 그렇고 사실은 법을 이렇게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참 악성인 게 그 신문을 할 때 알았다고 하면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공동으로 같이 했느냐 이제 이렇게 추궁이 시작될 수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 몰랐다는 것을 깨기 위한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부인하는 데는 그런 어떤 상대방 힘 빼기 전략이랄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법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예. 자기들이 거꾸로 추궁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 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나온 대목이 언론에 이제 먼저 보도했었었는데 그러니까 해경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네. 막았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 막았다고 하는 내용을 직접 진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를 검찰 간부와 당시 광주지검의 검찰 간부와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고 예. 이제 본인 입장에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알아본 거다. 막은 게 아니라 방해한 게 아니라 이게 본인의 해명은 그러한데 이 광주지검의 검찰 간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압수수색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막는 걸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선 네.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선 지검 검찰에 전화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해경하고 검찰하고 영장의 효력 범위를 가지고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민정수석이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고요. 네. 두 번째는 기관 간에 충돌이 있어서 조율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거짓말인 게 사전에 다 압수수색을 한다고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보면. 광주지검에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곧바로 가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저 서버 뜯어가면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통화된 얘기 그대로 가다 보면 이 세월호 관련돼서 뭔가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겠네 이런 문제를 뒤늦게
깨닫고 지금 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거고요.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제 그 이후에 해경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주장해서 이걸 관철시킨 사람들은 그 이후에 검찰 인사에서 전부 날라갔어요. 전부 자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은 이 세월호 수사를 뭐 제대로 하라고 했고 이 부분은 기관 간의 충돌을 조율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한 거짓말인 거죠. 실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어도 개별 검사는 지휘할 수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검찰총장이 1차 한번 판단하고 걸른 다음에 그걸 총장이 검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민정수석이 검사한테 곧바로 얘기를 했으니 그 자체로 불법인 거고요. 사실 세월호 수사할 때 보면 그 특위에 지금 수사권 부여하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큰 논란이 컸습니까?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세월호 인양 문제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도 악착같이 거부를 해서 결국은 기간 연장 안 됐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위 발족할 때도 정부에서 예산 배정 안 돼가지고 그거 굉장히 늦게 됐지 않습니까? 세월호 관련 조사는 어떻게든 정부가 막으려고 했죠. 일관되게. 그렇죠. 네.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어제 우병우 수석 얘기는 전체적인 맥락선에서 보면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한눈에 느껴지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거짓말을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거꾸로 거짓말을 깨기 위한 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또. 예, 그렇습니다. 할 일을 많이 던져줘 버리는 거군요. 말하자면. 예. 그리고 아마 압수수색을 하면 저런 게 드러났겠죠. 대통령이 뭐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뭐 망치로 유리창을 깨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걸 털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안 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결국은 서버에 저장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청와대 주장이니까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런 점을 제일 두려워했던 거죠. 청와대 거짓말이 들어갈까봐 막았던 것 같다. 그런 예. 정황으로 보이고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몇 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순실 씨 안 나오면 정말로 구치소로 갑니까? 예, 월요일날 남부구치소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있는 구치소하고 두 군데 나눠서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교준입니다. 인터뷰 이공장. 교통방송은 서울시 산업기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굉장히 특이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직접 스튜디오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김태균 정책기획관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냐면 서울시 홍보하러 나오셨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이죠. 이명박 네네.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사실은 교통방송이 정말 홍보방송 역할을 했다고 해요. 서울시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방송됐지만 지금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오신 이후로는 독립적인 매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오셔도 막 코피 막 흘리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방적인 홍보를 해드릴 리가 없는데 네네. 잘못하다가 이 팔다리 부러지고 막 죽음의 링인데 여기를 어떻게 직접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자고요. 네, 마음을 안정시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정책기획관, 전 공무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저희 PD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시라고. 부시장님 다음이라고. 몇 급이세요? 저는 3급 공무원이고요. 네. 네, 부시장님하고 저 사이에는 약 한 50명이 있습니다. 50명. 밑으로는 몇 명입니까? 그거는 세보지 않았지만 제가 6개 과의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천 명 됩니까, 밑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 150명? 200명? 네. 50명, 200명. 자, 오늘 서울시로 홍보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하실까요? 홍보라기보다는 정책을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나온 게 맞습니다. 그게 홍보죠. 자, 제가 성함 소개해 드렸죠?
아직 안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나쁜 놈이네요. 서울시의 김태균 정책기획관님이 원래는 전화로 전화를 왜냐면 예, 예. 짧거든요, 이게. 네. 근데 직접 나오셨어요. 왜 이런 험한 곳을 직접 나오셨습니까? 예, 약속된 질문대로 인터뷰를 하시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험한 곳에 꼭 나가서 직접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이 뭡니까? 예, 저희 서울시가 이번에 이제 겨울에 민생과 안전에 관한 몇 가지 특별 대책을 저희 서울시 혼자가 아니라 자치구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마련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고 네. 또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일자리와 경제 대책 또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몸에 와닿을 만한 걸 좀 알려주세요. 예,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일자리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또 뉴딜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 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 우선 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금 지원. 네. 이제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얼마 전에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장사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또는 장애인 이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자금 대출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한 20% 정도 줄었다. 이런 기준까지도 넣어서 그것을 이제 자금을 지원해드리기. 장사하는데 지난 분기보다 내가 매출이 월 100이었는데 월 80이 됐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나이스인데요. 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영혼이라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지난 6개월 이내에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한 경우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거든요. 임차인이 그렇습니다. 예. 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건물주가 경영자금을 10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 올렸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에 임대료 너무 올렸는데요? 그럼 신청하면 네. 얼마 줍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데 금리가 아주 쌉니다. 2.0%. 주셔야지 대출. 대출을 그럼 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자가 싸다. 그렇습니다. 0.1%. 네. 얼마까지? 기준이 완화되고요. 네. 네. 저희가 최대 지금 600억 정도를 마련해 놓고 총액은 600억인데 네. 5천만 원 이내까지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오, 짭짤한데요? 네. 또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돈 중심으로 알려주세요. 네. 돈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시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1월 말에 이제 설날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시민들이 전통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는데 설이 지나면 또 갑자기 매출이 확 줄어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2월 초에 저희가 별도로 홍보 마케팅 프로젝트를 전통시장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면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그 상품권 5천 원을 드리는 이런 사업을 내가 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네. 5만 원 이상을 썼다. 네네. 그러면 시장에는 영수증을 안 끌어주잖아요. 아닙니다. 생각하세요? 요즘은 시장에서도 신용카드가 다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내가 5만 원 이상을 쓰면 그렇죠. 그 5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시장 상인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가지고요. 네. 각 구청별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백화점처럼 추가적으로 상품권 5천 원을 받아서 또 다시 재래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에 바로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따로 네. 딴 데 가야 돼요? 그 받는 장소까지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상인회나 그 시장 안에서 아마 시장 안에서. 해결을 해드릴 걸로 그렇게. 5만 원 이상 샀으면 백화점은 왜 꼭대기층이나 가가지고 그렇죠. 네. 5만 원 샀으니까 상품권 받잖아요. 네네. 똑같은 겁니까? 예, 같습니다. 예. 5만 원이면 5천 원. 그렇죠. 그런 취지는 한 번 더 재래시장을 방문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괜찮고요, 제법. 네. 또 있나요? 예, 그리고 그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구청에서 합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겨울에는 그래서 한 2배 정도 늘려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2배. 네, 네.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예전에 뭐 100명 했으면 200명 정도까지 서울시에서 쓰겠다. 예. 그 아르바이트 비는 얼마나 합니까, 시간당? 시간당 그 임금이 보통 이제 한 달 좀 넘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65만 2천 원 정도. 몇 시간을 일하는데요? 네, 하루에 6시간. 저렴한데요? 네. 근데 총 얼마를 뽑다가 이제 몇 명까지 뽑는 거죠? 지금 이제 겨울철에 2,500명 정도로. 2,500명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되게 치열합니다. 보통 한 15대 1 해서 그래요? 추첨까지 해야 되는 상황. 혹시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경력이 나중에 서울시에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으로 할 때 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관련 일을 할 때 그런 건 없습니까? 공직 시험은 기본적으로 완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허용되지 거고. 않고요. 예. 다만 이 아르바이트 말고 저희 서울시가 이제 뉴딜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3D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그 작업을 도와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좀 단순한 일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전문 지식과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시면 그 일자리도 이제 1월 달부터 공고 나가서 모집을 하는데요. 그런 걸 경험하시면 나중에 민간 일자리로 취업을 하실 때 뭐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알바가 꿀알바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지금 방금 문자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왜 꿀알바죠? 글쎄, 아무래도 요즘 이제 공무원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공직 유관 분야에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라 감독을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네. 제가 이제 정치인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소 부드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안 때려잡고. 네.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있을 것도 같아요. 하시는 게. 예,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일은 그 아래에서 하시는데 직접 나오시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저희 PD가 그러더요. 뭐, 근데 저희가 일을 할 때 뭐 위아래 이런 구분을 두고 일하는 방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데요. 예전에는 기획관 정도의 직급이 오면 보통 한 부하 직원 10명 이상이 쫙 깔리고 다들 달려고 그랬다는데 혼자 오셨어요. 예. 권위의식이 많이 서울시 내에서도 사라졌나요? 그런 직급간에? 그렇죠. 뭐 민선시장님들 거듭하면서 과거에 한 20년 전 그런 문화는 이제 뭐 완전히 사라졌고. 아니요, 이제 오세훈, 이명박 시장 때 더 했다는데요. 그때는 서울시장님이 오시면 여기 한 3, 40명이 잔뜩 깔려. 박원순 시장 오실 때는 몇 명 안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한 3, 40명이 쫙 깔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정도 오시면은 10명 이상 오고. 모르셨어요? 글쎄 뭐 같이 오겠다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거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내일 이제 내년도 예산이 최종 의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얼굴이 살살 풀리시고 방송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방송을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예, 대학생 때 좀 희망을 했었는데요. 네. 아니, 기자, 뭐, 앵커, 뭐, 많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뭐. 예, 뭐, 아나운서 이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방송국에서 안 받아줬군요. TV 화면이 그때는 브라운관 TV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상이 좀 작지 않은 관계로 떨어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거 맞네요. 네. 저도 상당한 두상인데, 저하고 사이즈가, 자,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재원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시의회 의장께서도 시장님과 같이 정책 발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이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남은 예산을 전용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의 재원을 또 보태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1,900억 정도 예산으로 요 일에 마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신청하시라.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합니까? 네. 그리고 저희 다산 콜센터 120에 전화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소상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 홍보인 줄 알았더니 본인의 방송 욕심 때문에 나오신 걸로 최종 확인된 서울시의 김태균 정책기획관님이었고요. 그리고 가끔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짧게.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네. 서민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책이네요. 부하 직원이죠,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연구소에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 연구소, 칼플라니. 정책,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멘트들은 직접 듣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 밀접하게 그분들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올 때 우병우 수석 장모가 쫓아나갈 때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분들의 이제 직접 들은 표현들이니까요. 생생한 표현이라고 봐야죠. 이게 복수의 관계자, 기흥골프장에 실제 근무하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음성 변조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예. 이 부분은 검찰로서 검찰 출신으로 보시기에 맞는 대응입니까? 글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최선의 받아치는 뭐 워딩으로서는 그게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음성 변조된 파일과 그분의 인적사항을 나중에 저 특검 사무실에 드리려고요. 아, 그렇겠죠. 네, 물론. 네, 드리고, 아니, 근데 보면 어제 우병우 씨도 최순실 씨 모른다고 그렇게 딱 잡았댔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 실장도 끝까지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박영선 의원이 동영상 틀어주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제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초창기에 최순실 얘기가 나오니까 이 국기를 뒤흔들 만한 허위 유언비어 유포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다들 부정을 했죠.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세 사람이 똑같이 최순실 어제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증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고요. 역시 예상대로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마지막 질의가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은 도대체 그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네. 이 질의를 했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장면을 봤습니다. 올 줄 알았을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알고 직접 있죠. 증인으로부터 답을 듣는 것보다 훨씬 뭐랄까요 효과적이었어요. 다 알면서 왜 그래 하는 울 줄 알았을까. 다시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원어민 발음으로.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네. 최순실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데 우병우 증인 나와서 끝까지 모른다고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순간적으로요? 네, 순간적으로. 이게 혹시 검사 출신으로서 어떤 기법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저도 검사 생활을 한 7, 8년 정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순간 아마 검사 모드로 나가지 않았나 싶은. 이제
빙의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뻔한 거를 계속 부인하면 네. 피의자가 어느 순간 네. 이거 어쩔 줄 알았을까 이렇게 반어법으로 질문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은 그러거든요. 사실 우병우 증인이나 김기춘 증인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추궁할 때까지 일단 좀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네. 낚시로 이 땡기기 밀당을 좀 해보고, 네. 이게 도저히 본인 입에서 자백을 못 얻겠다 싶으면 그냥 네. 툭 털어버리고 포기하면서 네.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객관적인 상황증이나 객관적인 물증만 가지고 기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소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법정에 가서 본인 똑같이 부인하다가 나중엔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돼서 감옥으로 가는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추궁을 딱 멈추는 순간 밀당하다 그래. 그 너한테 자백받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겼다. 유윈하면서 하는 어떤 자세나 그 모습이 어제 그 마지막에 제가 보여줬던 그 모습입니다. 그 고집참 싸구나. 계속 거짓말 하는구나. 네가 이겼어. 하지만 네. 울 줄 알았을까. 사실 모른다고 거짓말들을 해대는지 참 그러면은 세 분이 공통점도 똑같습니다 보면. 자, 전 국민들은 모른다는 걸 뭐 납득할 수가 없죠. 뭐 이미 100번 양보해서 2년 전에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뭐 지금 정황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최순실이 꽂아준 거라는 이제 녹취까지 나왔긴 했는데 모른다고 하죠. 장모는 비밀로 해서 모른다고 해도 들어갔더니 문서가 있는데 정렬의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최순실이 권력설 1위라고 적혀 있으면 본인이 민정수석이면 너무 궁금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번 청문회 때 이 특별감찰관을 했던 이석수 감찰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특감은 지금 그 직원 해봐야 전부 7명밖에 안 되는 아주 미니 감찰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특감에서도 벌써 미르나 K스포츠 모금하는 걸 알고, 저거 유병재단이나 이래재단하고 구조가 똑같네. 대통령 저거 퇴임후를 바라보고 만든 재단인 것 같은데, 저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고 금방 이 눈치를 채고 감찰 착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세청,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가 모이는 것이 민정수석실인데 그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가 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요? 세상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결국은 그 어제 장재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병우 본인의 권력욕과 그 장모의 뭐랄까 치맛바람이 합쳐져서 네, 그게 이제 아주 세게 밀어붙여서 네. 그 사람을 코너로 모는 것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화제가 많이 됐고요. 네. 예. 자, 그 외에 실제로 밝혀내신 것도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녹취록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셨는데, 근데 녹취록 내용을 보면 기흥 골프장 관계자가 나와서 장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녹취가 사실은 좀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녹취를 듣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예, 이제 기흥 골프장에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골프장 직원들은 뭘 알겠다 싶어가지고 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녹취를 받은 건데요. 최순실 씨가 2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이 기흥 CC에 왔다는 거고요. 2주에 한 번. 오면은, 2주에 한 번. 그리고 이영이라는 가명으로 입력을 해서 골프를 쳤답니다. 그리고 이 우병우 수석 장모가 최순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최순실이 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오기만 하면 그냥 곧바로 쫓아가서 이렇게 사람들 정말 칙사대지하고 황제 골프를 치게 해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순실 씨는 기흥 CC 와서 이제 이렇게 좋은 접대를 받고 나면 되게 기분은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소풍 나온 것 같다, 기분 좋다라고 하는